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으니 인생의 목표는 다 이룬 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꼽자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디오 인생 사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정말 아들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딸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수진이는 항상 제 의견을 물었고 존중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음식도 함께 만들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가끔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죠. 저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제가 가진 금반지도 몇 개 주고 용돈도 짬짬이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뭐. 내가 예뻐서 주는 거야. 그런데 손주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안으면 손 씻으셨어요? 라고 확인하고 제가 만든 음식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도 엄마 애 키우느라 예민해진 거야. 이해해줘라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이 왔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들네 식구들이 오고 수진이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들도 함께 오기로 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모이는 자리.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장을 보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제육볶음, 갈비찜, 잡채, 동태전, 육전, 산적, 나물 6가지, 송편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손주 보는 것도 즐겁고 수진이 부모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추석 당일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집 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손주 장난감도 깨끗이 닦아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네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쯤 사돈들이 오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돈 어른이 공손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반갑게 맞이했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이고, 뭐려.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놀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한테서 내려와. 왜? 할미랑 놀고 싶은데. 내려오라니까. 수진이가 손주를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수진아 무슨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 오늘 참았다가 이렇게 양가 부모님 다 모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아니, 같은 동네에도 못 있겠어요. 수진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부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씩 저희 집에 오세요. 오시면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보시고 제가 해놓은 음식들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하네 이러세요. 제가 준우 이유식 만들면 그런 것도 사 먹이냐 하시고 사 먹이면 직접 만들어야 정성이지 하세요. 수진아,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잠깐 핸드폰 보고 있으면 엄마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하시고 제가 일 나가면 애 놔두고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죠. 뭘 해도 잔소리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주가 걱정돼서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한 말이었는데, 그리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꼭 제 친구들이나 제 친정 얘기를 깎아내리세요. 내 친구들은 다 이상하더라. 내 엄마는 왜 그렇게 애를 버릇없이 키웠냐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요. 근데 3년 동안 매일같이 이러시니까 미치겠어요. 사돈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제가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그건 나도 처음 듣는 얘긴데,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공범이에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수진이를 달래고 사돈 아버지는 저를 보며 뭐라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고 계셨습니다. 손주는 겁에 질려서 울기 시작했고요. 그때 수진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 가기로 했어요. 부산으로요. 어머님 못 보는 곳으로 가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준우도 어머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 제가 키울게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손주를 못 본다고? 며느리가 저를 거부한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게 서로 안 보고 살아요. 사돈들 앞에서, 제 아들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방금 준비한 음식들이 놓인 식탁 앞에서, 제가 정성껏 차린 집에서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며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 진정하고 얘기하자. 아들이 수진이를 붙잡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할 수 없어요. 저 오늘 이 얘기하려고 2달 동안 준비했어요. 부산에 이미 집도 알아봤고 당신 회사 지점 발령도 신청해뒀어요. 다음 달이면 내려가요. 그리고 수진이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저와 사돈들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사돈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들이 나가고 아들도 수진이를 설득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 이제는 저 혼자 남아서 텅 빈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가 걱정돼서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제가 정말 며느리를 괴롭힌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진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는다. 제 인생을 망쳤다.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게 안 보고 살자. 며칠 후 정말로 아들네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이 짧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수진이가 정말 힘들어해. 조금만 시간을 줘. 조금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제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줄까봐. 하지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짧게 잘 지내고 있어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말을 아꼈습니다. 손주 자랑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저만 손주 얘기를 못하니까요. 요즘 손주 안 봐? 라는 질문에 바빠서 못 본다고 둘러댔지만 친구들도 다 눈치챘을 겁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지, 혹시 제가 정말 며느리를 괴롭힌 악한 시어머니였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준우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수진이 대학 동창인 은지라고 합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한테 한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예요. 수진이는 원래 부산 가는 거 계획하고 있었어요. 거기 사는 대학 선배가 좋은 일자리 제안했거든요. 연봉이 지금보다 훨씬 높대요. 그래서 남편 설득해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문제였던 거죠. 그게 무슨, 부산 가면 어머님이 자주 내려올까봐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추석날 그 소동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한 달 전부터 말했어요. 사돈들 앞에서 한 번에 정리할 거야. 그래야 시어머니가 연락도 못하고 부산 와서 찾아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우울증 약 먹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 옆에서 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정신과 상담도 안 받았어요. 다 어머님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어머님은 평범한 시어머니셨어요. 오히려 잘해주신 편이죠.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금반지도 주고 용돈도 주고 챙겨주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다. 빚진 것 같다고요. 수진이는 원래 자기 인생에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존재 자체로 짐이 된 거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수진이 친구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수진이는 내 인생이 우선이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책감, 죄책감, 괴로움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했고 아들네 가족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계산된 연극이었다니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아들도 속은 건가 싶어서 차마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면 나도 각오하고 하겠다. 먼저 제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조그만 땅을 샀고 몇 년 후 그 땅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샀죠. 제가 가진 재산은 집 한 채,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적금과 예금이 좀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약 15억 정도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제가 죽으면 이 돈은 결국 수진이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수진이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살겠죠. 저를 내쫓고 거짓말로 저를 괴롭힌 그 사람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과 고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아들한테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혹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죽고 나서 알게 될 겁니다. 상속 포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 걱정 마세요. 제 정신이 멀쩡할 때 제 의지로 하는 거니까요. 영상 녹화도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말할 테니까요.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도 팔았습니다. 모든 걸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계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고급 요양원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일시불로 5억을 지불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최상의 케어를 받기로 했습니다. 삼식은 물론이고 간식, 의료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돈 중 5억은 제가 평소 응원하던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한 장학금이었죠. 셋째, 3억은 제가 평생 다니던 교회와 제가 자원봉사하던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넷째, 나머지 2억은 제 노후 생활비와 만약을 대비한 의료비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들한테 남길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다. 엄마,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올 수 있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이랑 준우도 데리고 와. 엄마, 수진이는 아직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엄마가 부산으로 내려갈 거야. 한참의 침묵 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 주말 아들네 가족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정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제 돈으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왔지만 손주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8개월 만이었습니다. 준우야 할미다. 할미 기억나니? 할미. 손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겨우 4살이라 이미 저를 많이 잊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수진 씨.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서야. 무슨 결정?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기로 했어. 뭐?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 응, 건강해.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야.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서 편하게 지낼 거야. 수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집이랑 상가 건물 다 팔았어. 엄마, 왜 그런 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상해? 내 집, 내 건물인데 왜 상의를 해? 그리고 그 돈으로 요양원 입주비 냈고 나머지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기부했어. 아동복지단체, 장학재단, 교회, 노인복지관, 15억 전부. 너한테 남길 건 없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수진이는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15억을. 나? 응. 한 푼도 안 남겼어. 유언장도 썼어. 혹시 내가 죽으면 남은 돈도 전부 기부하라고. 법적으로 다 처리했으니까 바꿀 수도 없어. 어머님, 그게 무슨. 그럼 준혁이는요? 준우는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진 씨. 당신은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 얻었잖아요. 연봉도 높다고 들었는데 그 돈으로 준우 키우면 되죠. 당신이 원한 대로 나는 이제 당신네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준혁아, 엄마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매일 밤 울면서 내 삶을 되돌아봤어. 혹시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나 싶어서.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계획된 거더라고. 부산 가기 위해서, 나를 떼어내기 위해서, 사돈들 앞에서 나를 악인으로 만들어버린 거. 우울증 약 먹는다는 것도, 정신과 상담받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설마 그게 사실이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엄마, 그래도 그렇지. 15억을 다 없애버리면 어떡해. 준우 교육비도 있고, 나중에 집도 사야 하고. 준혁아, 내가 벌어서 하면 되잖아. 내 아내는 능력도 좋다며. 그리고 나는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돈 모았어.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번 돈이야.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겠니? 하지만 엄마,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당연히.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죽으면 그 돈 관리하는 건 수진 씨잖아. 나를 거짓말로 내쫓은 사람한테 내 평생 모은 돈이 가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우면 말로 하지. 왜 거짓말로 나를 악인으로 만들어? 사돈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내가 손주 못 보게 막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날 한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말 듣고 6개월 동안 지옥 같았어요. 내가 사람을 망친 괴물인가 싶어서 매일 밤 울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 할 수 있죠. 엄마니까. 근데 신뢰는 회복이 안 돼요. 당신이 나한테 한 거짓말들,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언장 사본이야. 읽어봐.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도 있어. 다음 주부터 거기 들어가. 앞으로 나는 그곳에서 살 거고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 거야. 엄마, 제발.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준혁아, 넌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가 사랑했어. 근데 내 아내가 선택한 길이 이거야. 나를 가족에서 지운 거. 그럼 나도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지.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 어디가? 응, 할미 새 집으로 가. 준우야, 건강하게 잘 자라라. 손주의 손을 놓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울면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입주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제 방은 넓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수도 없이 왔습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다 무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한 번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매일 울어. 그래.
그럼 좋은 일 아니니. 사람은 잘못하면 아파야 해.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러지.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면 거짓말로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면 사돈들 앞에서 망신 주면 안 되는 거야. 준혁아, 나도 가족이었어. 근데 수진 씨는 날 가족으로 안 봤어.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본 거지.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